네. 아, 이게 제목이요. 댁의 자녀 행복하십니까? 이런 건데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결혼할 당시는 뭐 납치돼서 가서 결혼하지는 않거든요. 대개는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지금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고,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살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 자녀 시절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하는 거 여쭤보고 싶고요. 이 사랑하는 자녀인 이 아이들은 과연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까? 얘네들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은 과연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할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거, 도대체 아이를 잘 키웠다,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가 건강하면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요.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 후배가 됐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업을 물려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더 공부를 보충하겠다고 이제 열심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아이가 대학을 갔더라면 조금 더 몇 달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제가 그 일선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박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들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죠. 어떻게 그걸 하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꼭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또 행복하게 키우는 게 우리 잘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합니다.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이 꼭 행복의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잘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사랑을 기본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모는, 특히 엄마, 아빠는요,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게 왜 그 뉴스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은 아주 보편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간의 공통적인 기본 감성들, 자녀를 사랑하고 낳는 순간부터 이 부모의 마음이 탁 듭니다. 그래서 나의 장기를 떼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0.01초도 고민 안 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냥 뛰어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과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0.01초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상황이 끝났을 때 후회하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후회 안 한다고 그래요.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자녀는 우리의 목숨과 또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깊은 사랑과 단단한 신뢰를 기본으로 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자녀는 사랑을 기본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감정의 표현은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니까 뭐라고도 하고,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뭐 격려도 해주고, 어떤 얘기도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아이를 들쳐업고 밤새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응급실을 뛰어가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사랑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사랑해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입양된 자녀라도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목숨과도 같이 사랑을 하는데 이 아이한테 내가 해가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꼭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해가 되는 부모, 해가 되는 어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유아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유아기 초등기까지는요. 부모는 아이하고 친해야 합니다. 네,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잖아요. 아이하고 친해야지.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걸 또 너무 열심히 하려고 잘못 이해하세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래가지고요. 열심히 놀이를 하는데 애가 아빠를 막 차요, 발로.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때려도 에이 하지 마, 아들 뭐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 정한 거에서 오는 또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친하다는 거는요. 어떻게 아빠하고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아빠고 아이는 아이지요.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친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아빠가 주는 또는 엄마가 주는 사랑과 이런 그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가 때로는 조금 섭섭하게 해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도 크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안 그랬는데 네가 그랬지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억울하지만 이 사랑과 어떤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그냥 약간 섭섭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이 신뢰를 다져가는 이 친한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와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주 행복했던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시기에 아빠들이 바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빠들은 지위가 그 높은 분들이 회식을 가자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는 나이대세요.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위안을 해요. 내가 우리 아내와 또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 없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친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와 멀어져야 합니다. 네, 이 멀어진다는 게요. 사이가 나빠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춘기가 되면요. 좀 적당한 정서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릴 때는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친하지 못하고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면 그때 딱 달라붙어요. 그래갖고 자꾸 너 오늘 뭐 했니? 숙제는 했니? 너 학원은 갔니? 그다음에 엄마가 가서 볼 거야. 너 돈 얼마나 벌기 어려운 줄 아니? 너 학원비가 아깝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쯤 가면 너 이래갖고 대학을 갈 수가 있겠니? 네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모든 말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멀어져야 되고 좀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나이에 딱 갖다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아이가 좀 늦게 들어오면 일찍 와라 이러면 될 거를 머리끝부터 머리는 이게 뭐고 야야 옷 좀 바로 채워라. 너 신발은 이거 언제 사준 건데 이 뒷굽을 이렇게 구겨서야 뭐 이렇게 된 너 다시는 안 사줘. 뭐 이렇게 한 네가 돈 벌어 사.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딱 붙어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친해야 될 시기에는 바빠서 멀어져 있고 이제는 조금 정서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될 때는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이제 가족 내에서 많이 일어나죠. 부모도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어떨 때 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근데요, 아이들도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이라고 본인의 부모를 다 마음에 들어하고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사실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장기를 떼어줘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은 정말 우리는 0.01초도 고민 안 하는 위험한 순간에 목숨 바쳐 뛰어드는 이 대상이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면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여러분 봄 바뀌었는데 이 립스틱 하나 사는데도 망설여지시죠? 그죠? 그 사고 싶지만 아이 하나 더 가르쳐야지 하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는 내 것이 아니었고 아이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잠을 못 자고 아이들 옆에 시험 볼 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아이 걷어먹이느라고 또 뭐 아토피가 있는 애들도 있고 별별 애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막 음식을 고르고 또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챙겨 먹이고 또 너무 많이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걔네들은 또 어떻게 하든 음식 조절을 시키느라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올인한 부모는 사실 마음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도 하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아이 또한 이렇게 올인한 부모한테 나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 빨리 나가고 싶어요. 부모와 같이 안 살고 싶습니다. 난 이런 것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이는 섭섭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부모는 모든 인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나 또한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자녀는 나에게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을 주는 천국 같은 삶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아이와 지내는 삶이 매일매일 전쟁터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같은 절망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인데요. 그러나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이 부모는 정말 말을 시키자니 다 아주 너무 조심스럽고 또 말을 안 하자니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 아이는 부모가 말을 안 하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왜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하냐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오셨을 겁니다. 네. 네. 자, 이 제목을 보시면요. 가르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을 두세요. 놀아주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공부에 한들이 맺히셨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가르치는 것, 교육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물론 당연히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의무이자 책임이라서 교육을 안 시키는 거, 학교에 안 보내는 것이 아동 학대 조건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꼭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자, 우리 가르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유난히 우리 이 한국인들, 물론 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요. 근데 다른 나라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안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난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가르친다는 것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성적, 대학 진학, 취업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거, 그리고 어른으로서 가르쳐 주는 거는 조금 넓은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자,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모입니다. 아이를 가르쳐 줘야 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넓은 의미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거,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중요한 점 하나가 인간다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또 누가 나를 꼭 건드려요. 욕도 해요. 뒷담화도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은 늘 성공과 성취만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 실패나 위기나 절망도 겪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하는 공부만큼이나 꼴등이 하는 공부도 중요한 겁니다. 꼴등을 하는 아이도 지속적으로 배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연초가 되면 어떻죠? 그 해에 대학 입학, 수능에 대한 것들이 발표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에 진학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 이후의 삶에서 어떤 교육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1등, 성적의 성취만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꼴등을 하는 사람도 계속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인간다워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다 어려움을 거쳐 나가는 또 문제 해결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한다는데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부, 저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먹고도 삽니다, 그걸로. 네. 어떨 때는 공부가 좋으셨어요? 그러면 어휴, 그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주 이를 갈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공부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건 가르쳐야 합니다. 그중에는 덧셈, 뺄셈, 곱셈, 인수분해도 들어갑니다. 새로운 과학지견도 배워야 합니다. 남의 나라 말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이 제목처럼 공부로만 하는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나 많이들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왜 잘못하는지조차 잘 모르세요. 특히 교육열이 높은 곳, 이 방송국이 있는 여의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의도 옆 동네도 그렇습니다. 네, 아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가르치겠다는데. 자, 어린 아이들이요. 그 어른들이 뭘 가르치잖아요. 부모들이요. 한자도 가르치면요. 넙죽넙죽 받아들여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부모들은 막 폭풍 칭찬을 해줘요. 야, 너 한자도 알아? 하늘천도 알아? 막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얘 영재인 줄 알았거든. 막 이렇게 생각하죠. 저한테도 데리고 오세요. 선생님, 영재 판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영재가 아니란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얘 영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인간 있고 영재일 필요 있습니까? 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영재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넙죽넙죽 잘 받아들이니까 부모도 신이 나고 흥이 나요. 그래서 애를 계속 가르쳐요. 폭풍 칭찬도 해줘요. 자, 아이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폭풍 칭찬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로라도 부모와 엄마와 그 아주 즐겁고 행복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가 공부로 칭찬을 받는 거는 길게 잡아야 초등학교 2, 3학년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공부라는 과정은 틀렸다고도 말해줘야 되고 다시 풀라고도 얘기해야 합니다. 아니라고도 말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매우 행복하고 즐겁고 폭풍 칭찬을 해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해본 사람들은 그 이제 3학년 이후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번 공부로만 했어요. 심지어 놀이를 할 때도 아이가 기차를 이었더니 그냥 이거 타고 어디 놀러 갈까? 엄마는 어디 가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거는 뭐야? 그럼 기차. 기차 말고 긴 게 또 뭐가 있지? 그러면 비행기. 그다음에 기차는 빨라? 아닌데. 그럼 아니야. KTX는 빨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칙칙폭폭이라는 의성어를 꼭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칙칙폭폭. 그다음에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기차는 영어로 트레인이야. 여기까지를 해주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요. 아, 물론 가르쳐야 하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랑 기차도 가르치지만 가족들이 놀러 가서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도 하고 엄마가 너랑 지금 기차 놀이를 하는 게 매우 행복하다고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한테 기차와 KTX가 빠르다라는 것과 이것이 트레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못 견뎌 합니다. 이것이 공부로만 하는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말도 익숙치 않은데 영어에 한들이 맺히셔가지고 네, 영어를 그냥 영어 배워야죠. 근데 영어를 너무 빨리 해서 어떤 아이들은 또 도움도 되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한 0.1%. 걔네들이 꼭 우리 아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공부로만 하는 상호작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하면 공부가 어려워지고 틀렸다고 말하고 다시 풀어라고 얘기해야 될 시점이 되면 아이하고 더 이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공부가 싫어집니다. 부모한테 칭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만 싫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도 망쳐집니다. 그래서 가르쳐야죠. 그죠? 공부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더 어린아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직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름이 일단 좀 멋있죠. 자유. 우리 자유를 다 사람들에게 자유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이 자유학기제는 어쩌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교실 틀 안에서 계속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서 점수를 얻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적이 나오는, 그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만 진행되어 왔던 학교 또 교실의 수업에 어떻게 보면 틀을 벗어나는 한 단계 뛰어넘는 약간의 진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는 적어도 아이들이 한 학기만큼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때만큼은 점수를 얻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험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뭐 진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창의적 활동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음악, 뭐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좀 자유롭게 한 학기를 보내면서 좀 아이들이 마음이 좀 커지고 좀 심신이 단련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생겨난 겁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또 이것이 너무 좋은데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 너무 요즘 사교육 많이 시키고 애들이 막 밤 10시, 11시까지 중고등학생들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를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너무 또 걱정이 됩니다. 역시 공부, 성적, 대학 진학 이런 거에만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유학기제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놀게 될까 봐 또 부모님들도 사실 걱정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아주 그 보람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 어떤 탐색을 좀 맡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아이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이런 자유학기제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형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이런 계획을 잘 짜서 좋은 경험들을 해서 심신이 단련되는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이런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유학기제를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접목을 했는데요. 약간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가르치는 거 뭐 너무 좁게 본다, 넓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입니다. 물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미적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넓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참 이것 또한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 공부도요.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재능. 굉장히 똑똑한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치가 없겠습니까? 1등이 하는 공부만큼이나 꼴등이 하는 공부도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지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잘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왜 배워야 되죠? 라고 하면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물어봐요. 너는 왜 공부를 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몰라요. 이렇게도 얘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입니다. 일단 배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배워서 찾아가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는데 현명하게 나를 건강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 인간은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구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생각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절 기능을 갖추면 행복의 길로 많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조절 기능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배움의 과정, 공부의 과정, 학교의 수업의 과정을 통해 조절 기능을 많이 배웁니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학습, 공부를 통해서도 이 조절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균형 있게 성장 발달해야 합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좀 잘하나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나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연령 기준에 적절하게 그냥 비슷하게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 모든 잠재력을 갖고는 태어나나 이것들을 잘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오지에서 누가 아무도 말을 안 시키면 언어를 못 배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공부라는 것들도 이 자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음악도 배워야 되고 체육도 배워야 되고 그 수능에 들어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탐 이것만 배울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가끔 그래요. 아니 박사님 저요 나중에 수학자 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학을 왜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어려운 거를 도대체 뭐 측량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면 삼각함수를 왜 배워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아이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스스로 칭찬하자면 자화자찬하자면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문제 풀라고 하면요 수학을요 반도 손을 못 대겠어요. 어렵기도 하고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럼 잊어버린 공부를 왜 하느냐? 그거는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 나중에 미적분, 인수분해 몰라도 됩니다. 함수. 그러나 그걸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추론적 사고를 하는 걸 배우고 또 덧셈 뺄셈을 통해서 기호와 부호의 약속을 지키는 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건데 성취만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차피 못할 거, 수포자들, 수학 포기자들 이러면 수학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자녀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말 야근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데 이 아이들에게 네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너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길을 잘 찾지 않는다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마치 길을 잃은 배처럼 그냥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뇌를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자기 조절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은 10개 중에 9개를 틀리더라도 1개를 맞히면 아, 내가 이거 알았네 이러면서 자기 신뢰와 자기 효능감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개 중에 9개를 맞히고 하나를 틀려도 맞힌 건 됐어요. 됐고 너 이거 하나 왜 틀렸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0.1%의 정말 전교 1등만 나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빼고는 나머지는 학습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다 실패자가 됩니다. 늘 1등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100점 맞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틀린 개수대로 아이를 때리는 거는 또 어떤 엄마는 그러세요. 제가요 물을 빼고요 페트병으로 머리를 톡 이렇게 했대요. 그거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때린 거죠. 틀린 개수대로. 이렇게 되면 교육의 취지에 어긋나고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 틀려봐야 제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배우는 건 배워야 합니다. 공부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틀려야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갈 때요. 중학교 때 시험 보러 나가면 보통 엄마들이 너 잘 봐야 돼 이러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열심히 문제는 읽는데 모르는 거는 화끈하게 틀려와 이래요. 네가 쫙 거서와. 그러면 애가 이상한 진짜 이상한 엄마 이래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네가 찍어서 맞히면 네가 아는 걸로 착각한다. 시험은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고 틀려오면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다시 배우면 되는 거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화끈하게 틀려와라.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런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아. 아이한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이제 필기도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다 중학교 나오셨죠? 의무교육이니까. 자, 중학교 2학년. 그 중2들. 네, 너무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근데 지금 이 연세들이 되시면 기억도 안 나는 점수예요. 근데 이때 아이들은 이 점수 때문에 울고, 점수 때문에 부모의 눈을 못 쳐다보고, 때로 심한 아이들은 옥상에도 올라가서 밑도 한번 내려다 봅니다. 이 점수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는 점수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 언제 한 번쯤은 새벽 1, 2시까지 졸린 눈을 부비면서 세수를 하고 한번 버텨봤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아마 다 그래 보셨을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오늘은 열심히 해야지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이랬었지? 이걸로 우리는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엄청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서 학자가 돼서 학문의 획을 긋고 집대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직업은 너무나 많고 우리 하는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도 못하시는 이걸 갖고 이 아이들은 옥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그죠? 틀린 개수대로 아이를 때리거나 야단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 공부 못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한두 시까지 버틴 적이 있어. 물론 성적은 안 올랐어. 그러나 그때 그 기억으로 늘 뿌듯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 몇 점 못 맞으면 안 사줄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공부의 목적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무슨 직업을 하고 살던 간에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과일을 팔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자세와 태도를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꼴등을 하더라도 빵점을 맞더라도 그저 시험 때가 되면 좀 앉아서 줄도 좀 거보고 거기서 라면을 먹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엎어져 자더라도 내가 시험 때는 좀 버텨보겠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가 최선을 다해보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그렇게 오래 앉아있을 때 지난번보다 엉덩이가 무거워졌네, 멋져.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런다고 뭐 성적이 오르냐, 자. 이러지 말고 아이가 형광펜을 이만큼 사서 빡빡 줄을 긋더라도 준비성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키우려다 보니 어떨 때는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가르쳐야 돼요. 이제 왜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머릿속 정리 좀 되세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꼴등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아는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저랑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 때는 성적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1등부터 한 120등까지. 저 이과반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하위권에 있었어요. 그 친구 점수. 저희는 다 알아요. 다 집으로 오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을 집어넣었는데 무슨 교육학과를 넣었는데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인성이 매우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힘들 때 안아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꼴등했었다는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꼴등했던 우리 선생님이 와, 선생님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지. 너 이따위를 해갖고 나중에 대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입니다. 자,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잘 키우려면 부모가 아이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실 텐데요. 아이들은 어리나 크나 부모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이 사람이 가끔은 나를 공격해요. 나를 가끔 모독해요. 나를 가끔은 무시해요. 나를 가끔은 아주 비난해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뭐 이런 말들. 이렇게 무시해요. 내지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야야 학원비가 아깝다. 아빠들 중에는 여보 얘 내일부터 학원 끊어. 차라리 장사 미천 대주는 게 나아. 아니 장사란 직업은 훌륭하나 그거는 이제 의미 자체가 너 공부 안 시킬 거야. 너 드리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부모의 원래 마음은 열심히 좀 하렴 이 마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좀 하렴 이러면 되잖아요. 고3짜리 아이가 그냥 일요일날 보니까 재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능 프로. 엄마는 이제 마트 갔다가 맛있는 거를 좀 해주려고 들어왔는데 애가 리모컨 들고 깔깔거리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는 공부를 안 해도 책상에 있기를 원해요. 머리에서 김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열공. 근데 아이는 막 아하하 이러고 이제 이랬으면 엄마가 공부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도 눈치 본단 말이야 애한테. 그럼 애가 나 공부했어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나 조금 쉬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근데 계속 쉬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공부 좀 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애가 걱정 마세요. 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걱정이 돼요. 불안해져요. 이 아이가 대학은 진학할 수 있을까? 뭐 대학을 진학 못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단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라면.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도 벌고 자기 몫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확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네가 좀 이렇게 많이 이러고 있으면 걱정이 돼. 그리고 사실 불안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격하지 않고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게 안 돼요. 본인들도 경험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를 안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막 난 엄마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겁이 덜컥 나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뚫린 입이라고 그 말을 뭐 아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를 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구나 이런 경험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애가 너 대학 가요. 왜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 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 그렇게 공부해서 네가 대학 문턱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대? 뭐 가까운 근거리 배정이라고 신촌으로 이사 갈까? 뭐 신촌은 학교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 아이는 굉장히 모욕받은 느낌이 들죠. 부모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해야 해요. 그냥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내가 잘나지 못해도 그래도 누울 자리 뻗을 자리가 우리 부모가 돼야지. 이 부모가 늘 어렵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고 혼이 날까 봐 두려우면 그거는 아이들이 이 단단한 안정된 정서를 기반으로 앞으로 모험해 나가고 탐험해 나가고 이 세상을 딛고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대상한테 우리가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통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되게 엄마 아빠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요즘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아빠들도 요즘 많이 오시는데요.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박사님 애들 키우다 보면 말 안 듣고 또 애들 위험한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 혼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혼내줘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머릿속에서 혼낸다는 단어를 없애버리세요. 이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버르장머리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가르쳐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문제 행동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정말 편견을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혼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을 가르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도 따끔하게. 그럼 애가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혼을 내는 건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혼을 낼 때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건 고통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가르쳐 준 거, 그때 배우게 한 거는
그 감정을 잊어버리면서 다 같이 잊어버립니다. 다음 날 똑같은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내는 건 혼내는 겁니다. 화내는 건 화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소리 지른 건 내 감정을 주체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는 좋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네 엄마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아이들은 절대로 한 번에 재빠르게 예쁘게 착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얘네들은 무릇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얘네들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은데 그러면 한 번 정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애가 메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보렴 하고 끝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서 아이가 승복을 해요. 진짜 제가 잘못했군요. 이거를 받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버럭하는 거는 맨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냐 키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꼭 격분하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고민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삶과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잘 가르치려면요. 그 가르치는 과정이 매번은 아니겠지만 아이의 마음, 자녀의 마음 속에 확 충족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아이인데 교실에서는 어디 비빌 틈이 없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근데 자유학기제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칭찬도 받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발표도 했는데 인정도 받았어요. 이때 마음이 확 편안해집니다. 내가 뭔가 해낸 것 같아요. 우와, 꽉 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충족감을 아이가 경험을 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꼴등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야, 너 지난번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 이것 또한 성장이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확 충족감을 느끼는데 야, 앉아만 있으면 뭐하니? 성적이 올라야지. 이렇게 한다든가 꼭 그럴 때 필통을 조사해요. 그럼 이제 필통에 연필이 거의 없거든요, 애들이. 야,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들고 나가야지. 학생이 이 연필이 이게 뭐니? 그러면서 꼭 바로 세워, 등 세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책상도 미워지게 되고 필통도 꼴 보기 싫어지고 연필도 싫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꼭 대해야 되냐는 얘기죠. 물론 언제나 막 친절하게 왕자님, 공주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편안하게 마음의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도덕 발달. 이게 정말 이 한 주제로도 사실은 뭐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덕이라는 교과 과목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 그러면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을 가르치라고 하면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걸 가르쳐요. 물론 인사법 가르쳐야죠. 그러나 진정한 도덕 발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참된 명제와 또 다른 참된 명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참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충돌할 때 이것을 더 상위의 레벨에서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이고 통찰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도덕의 발달입니다. 근데 이처럼 너무 점수, 성적, 대학 진학에만 아이들을 다 몰아넣어버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무엇이 좀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짬도 없을 뿐더러 부모들은 애 얼굴만 보면 너 학원 갔다 와서 숙제했어? 너 학원에 전화 왔더라? 너 어제 빠졌다며? 이 얘기하느라고 바쁘지.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다 오르나
이런 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 개발과 생태 보호의 관점에서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도덕의 발달,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 푸는 인수분해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고 인간이 정말 평생 100세 시대인데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의 중심축이 되는, 그리고 삶을 좀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는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고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마음에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귀영화, 권력 또는 좋은 집 이런 것들이 꼭 행복을 결정짓는 잣대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그것이 중심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세가 좀 든 분들은 그러세요. 정말 20대, 30대 때는 치열하게 살았다.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정말 내가 야근을 불사하고 정말 치열하게 평수 5평 늘리려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달려왔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보니 글쎄 그런 것들이 허망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40대 아빠들한테 꼭 물어봐요. 아빠는 살아오면서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 안 한 게 후회됩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죽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추억의 아빠의 공부 방법. 그걸로 자꾸 가르치려니까 애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다음에 60이 넘은 분들한테 뭐가 좀 후회되십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주변 사람, 가족하고 잘 지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러세요. 내 아내한테 좀 따뜻하게 말해줄 걸. 내 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이렇게 내 아들이 해달라는 거 그때 좀 들어줬을 걸.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세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직접 겪지 않으면 이게 잘 또 깨달아지지가 않기도 하고 또 똑같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어느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좀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자 오신 분인데요. 저한테 오셨을 땐 30대였고 이제 한 40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자녀가 굉장히 형제가 많았대요. 막내였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끼워서 큰 거죠. 왜? 이렇게 부모가 1대1로 이렇게 대화해서 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큰 거죠. 때로는 할머니가 내 이름을 알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대요.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셨대요. 그래서 1년에 많이 봐야 2주, 짧게 보면 한 열흘 이렇게 얼굴을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지 잘 개념이 없대요. 기억에도 없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싫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오셨을 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한 2주 동안. 그리고 올 때는 초콜릿도 사오시고 또 오실 때는 뭐 연필, 미제 연필 뭐 이런 것도 사오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미제 연필. 근데 어쨌든 좋았는데 가끔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야 우리 아빠가 어제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분이 시골에 사셨답니다. 그래서 논길을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논두렁이 좁잖아요. 그래서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만한 산만한 사람이, 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더래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마음으로는 순간 너무 당황이 됐대요. 아빠! 이러고 달려가야 될지,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래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갔대요.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 있는 아버지가 걸어오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서 뭘 하더래요. 이렇게 숙여서 뭘 이렇게 하는데 뭘 하지? 이러고 봤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앞으로 걸어가고 그 아버지도 이제 자기 쪽으로 걸어와서 자기 앞에 선 아버지를 봤는데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더래요. 들꽃다발이었대요. 아버지가 딸을 보고 들꽃을 꺾은 거예요. 들꽃을 꺾느라고 허리를 숙여서 뭘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꽃다발을 딸한테 은영아 이러면서 딱 안기더래요. 자기는 그 전까지 막 고민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바로 그냥 안겼대요.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풍기는 들꽃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대요. 와, 향기가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것이 단 한 번의 경험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대요. 그러나 그럴 때 언제나 이분을 지켜준 동아줄은 들꽃 향기였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나고 다시 행복한 마음이 들고 다시 그 행복을 잠깐 맛보면서 고통을 이겨나갔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언제나 비유를 맞추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아주 안정감을 주고 따뜻함과 들꽃의 향기처럼 행복감이 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우리 부모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결국 잘 가르친다는 거는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소 20년간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커서 사회의 한 몫으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조력과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참으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려고 어쩌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화를 안 내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보다 이론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으로 오래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키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 엄마인 여러분을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